안녕하세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정영철 선생님의 아주 체계적이고 오밀조밀한 최근 10년간의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을 제가 하고 기여하기에는 발표가 너무 훌륭해서 제가 조금 주제를 달리 잡았습니다. 연동되지만 그리고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3월 30일 일일부로 대학을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 직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발표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최근에 북한과 국제기구 사이에 인권과 개발, 인권과 디벨롭먼트 분야에서 어떤 협력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시사점 그리고 종교인, 종교기관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소박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권 분야는 특히 저는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주목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해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해석과 담론이 이른바 북한의 악마화, 북한과의 어떤 관계 증진을 할 때 신뢰 구축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한국의 시민단체들이나 정치인들이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난 5년간 굉장히 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장벽이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관계 증진에 나서달라라는 호소에 대해서 가장 큰 장벽이 미국 사회, 정치권 일반 사회에 굉장히 높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대화나 새로운 관계 가능성이 없는 악마화의 여론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또 종교기관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새롭고 진취적인 대응을 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화와 인권은 별도로 얘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에게 조건이 되고 두 가지가 서로에게 어떤 증진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평화의 조건 없이 인권의 증진을 이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상황, 특히 북한의 안보 상황을 논외로 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 자체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매우 제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과 유엔 몇몇 기구들의 협력 관계를 보면은 북한이 지난 10년간 인권과 평화, 인권과 특히 개발을 연동시켜서 일종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변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 인권이 가장 크게 비난받고 북한의 악마화의 근거가 되는 국제기구의 장이 유엔 인권이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 보고관이 선정이 되고요. 북한 결의안이 만들어지고요. 이 결의안이 누적돼서 누적이 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유엔 안보리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과정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총비서의 이름이 이 과정에서 언급되면서 북한의 가장 강한 반발을 낳았던 곳이 이제 인권이사회입니다. 인권이사회는 아직까지는 경제개발, 개발협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을 문제로 국제기구와 북한의 협력을 증진하기에는 매우 큰 장애가 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 이름이 언급된 상황에서는 이것을 더 순환적인 관계로 협력하기가 매우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대안의 단초를 최근은 서울에 있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하나의 정책 페이퍼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유엔이 보내는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현장 인권 조사 기구입니다. 근데 북한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거고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결의안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진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구 대표들하고 이제 수년간에 걸쳐서 북한 인권 토론회 심포지움에서 만나서 토론해 보면은 2년 전까지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고 전적으로 다 북한 정권의 책임이 있고 그 최고 책임이 북한 지도자에게 있으며 군비나 다른 데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북한 인민들의 착취, 인권 침해를 북한의 내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야기하고 있다. 이런 논지를 계속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북한을 비판하고 북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돼 있었고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2년 전부터 논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작년에 발표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걸 참조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발전권, Right to Development인데요. 발전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여타 유엔 회원국에 갖는 시사점이라는 토론 자료를 서울 사무소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제네바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서울 사무소에서 이걸 발표하는데 이것이 평화, 안보, 발전, 인권 모든 의제가 각계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고 발전을 경제 발전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고유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것이 인권 보장에 연동되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국제법이고 국제규범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료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의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지 않는 점이 너무 기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악마화 담론에 이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변화에 별로 주목을 못하는 그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평화권의 영역인데요. 평화권. 이제 평화권은 앞으로 굉장히 유용한 인권의 한 분야로 저는 생각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화권은 지금까지 국제인권법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인권법 제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20년 동안 국제인권단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난 2016년도에 인권총회에서 전 세계의 절대 다수 국가들의 합의를 통해서 평화가 보장될 때 인권이 보장되고 증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화를 해치는 행위가 인권을 해치는 행위랑 같다라는 취지의 결의안이 인권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것을 거부하고 한국 정부도 이것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 시사점이 뭐냐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볼 때 북한이 처해 있는 안보 상황, 그다음에 군비 지출과 연동해서 인권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이 결의안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인권운동에서 주시하지 못한 영역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사회과학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타당한 일인데 전통적인 인권운동이나 인권법이 이제 자유권이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것인가, 그다음에 사회보장이라고 해서 가난이나 병든 사람,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돼 있었고 군사 안보가 인권 문제랑 연동된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해왔어요. 전통적인 인권운동이. 그런데 이제 국제적인 인권운동의 노력으로 유엔 총회에서 국제적인 합의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3세대 인권이라고 하는데요. 발전권, 평화권, 뭐 연대권, 환경권, 어디가 어려우면 인류가 연대해서 협력해서 인권 증진을 해야지 계속 잘못했다 지적하는 것으로는 인권 증진이 어렵다. 이런 제3세대의 인권은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최근 여러 사회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상호 보완의 원리, 지구촌의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한 곳의 노력이 다른 곳의 노력과 연결될 때 저희가 정의로운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상부성의 원리와 굉장히 잘 맞는 인권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렇게 발전권, 평화권을 연동시켜서 북한의 인권을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속에서 최근 2016년도부터 유엔의 이제 발전 관련된 기구라는 게 있어요. 디벨롭먼트 관련된 핵심 기구가 이제 4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UNDP라고 하는 데고요. 하나가 이제 그 유엔 여성이고요. 또 하나가 유엔 아동 기구고, 또 나머지 하나가 이제 그 저기 WHO 세계 보건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4개의 기구가 이제 북한하고 가장 긴밀한 협의를 해온 그런 4개의 기구고, 코로나 발생하기 전까지 북한 상주 사무소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대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국제 협력의 채널 역할을 했던 그런 기구인데요. 이런 기구들의 역할이 집약돼서 2016년도에 맺어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합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한글로 유엔 전략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유엔과 북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유엔 전략 계획이고, 좀 통속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냥 단순화시켜서 번역하면 5년짜리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저는 협소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엔 전략 계획에서 이 전략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지속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기가 닥쳤을 때 복원할 수 있는, 그 사회가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을 포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간 개발, 전국적인 경제 개발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사는 그런 인간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유엔하고 북한이 함께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약속한 약속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제 5개년 계획이 세웠고, 지금 다음 5개년 계획 수립 논의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페이퍼가 아니고요. 상주된 국제인권기구가 있었고, 굉장히 긴밀한 인적 협력과 물질적 협력, 경제적 협력과 정책적 협력이 진행되어 왔고요. 5년 동안. 그 다음에 이것을 총괄하는 유엔기구, UNESCAP, 아시아태평양 유엔 경제사회기구의 담당자가 한국 정부에서 파견된 한국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엔 이름을 띤 한국 담당자와 유엔 정부 간에 매일같이 1년 365일, 어떨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 어떤 북한의 어떤 공무원을 외국에 보내서 훈련 받을 것인가, 어떤 정보를 취할 것인가, 수치 통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속 가능 개발을 하려면 보건 분야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것이 매일같이 365일 동안 5년 동안 이런 협력이 진행됐었고, 이 보고서를 북한 쪽에서 굉장히 공들여서 그렇게 전략 계획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시도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다, 어떤 게 미진했다라는 굉장히 섬세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의를 보냈고요.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그 안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른바 서민 취약계층들의 인권 증진이 어떻게 됐는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정영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 국제사회와 연동되는 영역에서 국제규범대로 하겠다, 그것을 수용하는 국제적으로 정상국가의 모습을 조금씩 보이겠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지도자와 북한 정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권 비난은 일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인권 협력은 서서히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 심포지움 주제대로 종교인 종교기관의 역할에서 첫 번째, 북한의 악마화 담론이 지금 북한과 국제사회,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의 관계 회복에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고, 두 번째, 이것과 연동돼서 남남 갈등이 저희가 남북 관계를 푸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최근에 10년간 보였던 변화 중에서 특히 민감한 인권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보여왔는지 잘 공유를 하고요. 공유를 하고 또 일반 종교인들이 이런 것을 알고 그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적절하게 정부뿐만 아니라 종교기관에서 적절한 권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화의 지점들을 보였을 때 이 변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발전권의 분야에서 유엔과 북한의 경제 협력의 분야에서 평화의 권리 분야에서 앞으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뭘 더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안을 내서 여론도 변화시키고 정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남남 갈등과 관련된 여론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국제사회가 이미 시작한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절한 권고 활동이 현재 윤리적이고 권위 있는 종교기관에서 해주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전주교 주교회 민족화위원회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정영철 교수님의 그 발표 자료를 읽으면서 상당히 저는 상당 부분 저희 생각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북한의 변화와 더불어서 그게 특히 이제 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7년도에 그때 저희 종교인들이 했던 역할들을 조금 상기시키면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1997년 4월 12일 저녁입니다.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는 각계 인사 600여 명이 모이는 만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북한의 식량 위기를 염려하는 사회 각계 인사 만찬이었습니다. 1990년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시장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하면서 북한은 고립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0년대 중반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대기근의 참상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하다가 여러 가지 그 난관에 부딪힌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또 1996년도에는 9월 달에 강릉 잠수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냉담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까지 흘러왔는데요. 1997년도에 결국은 63빌딩 이 만찬 행사는 바로 이러한 국내의 부정적인 대북 지원의 분위기를 바꾸고 식량 구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의 초청인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 송을조 총무원장, 강원영 목사, 그리고 서영원 선생이었습니다. 이 네 분이 각계 인사를 초빙하는 형식으로 하는 만찬 행사였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북한 동포의 소식이 시시각각 들려오는 가운데 북한 동포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 차원에서 이분들이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일명 옥수수 죽먹기 행사로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 행사 이후 북한 동포 식량 지원 운동은 들불같이 번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와 미움을 누르고 오랫도록 잊고 있던 동포회가 발현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의 실무자로 제가 참석했었는데요. 그날의 감동을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송을 총무원장, 강원영 목사 등 세 사람은 당시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계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은 북한 동포를 위한 옥수수 10만 톤 보내기 운동을 선포하면서 식량 지원 운동에 1만 톤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민간의 식량 지원 운동이 확산되는 결정적인 역할이었습니다. 1997년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데 종교계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기업의 지원, 대북 지원에 참여를 못하게 우리 정부가 막았습니다. 언론과 방송이 또한 모금 운동을 못하게 막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뉴스가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흘러 넓혀져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개미 모금이죠. 그 개미 모금으로 거의 50억 가까이가 모금됐습니다. 물론 뭐 여러 단체들도 다른 기구들을 포함하면 그보다 더 엄청나게 모금이 모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3빌딩 만찬 이후 25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남북 관계는 민간 교류 협력의 문이 열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방면에서 민간 교류도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또 북한의 핵실험으로 개성공단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영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남북 교류도 중단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5차례나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2차례나 열렸지만 남북은 여전히 평화의 기반을 쌓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김정일의 성군 정치 시대가 지나고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성군 정치가 1990년대 탈냉전 시기, 그 상황에서의 고립, 그 다음에 자연재해의 위기 상황에서 군을 앞세운 일심 단결과 외부 지원을 기반으로 한 비상위기 극복 정치라고 한다면,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북한식 민생 중심 정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정책은 외부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기보다는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개발, 투자, 혁신적인 기술 분야의 협력을 더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변화했지만 여전히 남북 관계는 싸늘합니다. 1997년에 그 뜨겁던 동포의 기운을 살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군비 경쟁으로 무기 생산에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남북이 다 마찬가지죠. 적대적인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다시 한미일,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의 국제적인 파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72년 전 한국 전쟁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전쟁이 일어난 방식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족 내부가 분열되고 외부에 때로는 의존하고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서로 간에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민족이 싸움되고, 그게 결국은 수백만 동포가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딱 그 모양 그 꼴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주도권도 또한 당사자가 쥐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고요. 자칫 또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 2월 개방과 국제사회 편입을 결단했던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다시 고립 속의 자립을 택했습니다. 이른바 정면 돌파전입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태풍과 홍수,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가뭄 등 자연재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무엇보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전염병 방역에 대응한 국경 봉쇄로 북한은 현재 삼중고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오늘 저희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창립 21주년이 된 날입니다. 종교계가 힘을 합쳐 탈냉전과 고립 속에서 자연재해를 당한 북한 동포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계기를 만들었던 25년 전 63빌딩 행사가 생각이 납니다. 신냉전의 파고 앞에서 자연재해, 경제재해,
국경 봉쇄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의 발생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 동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남북과 북의 화해와 화해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종교의 개의 지혜가 지금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목호성당 정용요한 신부고요.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 북한학 박사과정 중입니다. 그래 논평이 남의 글을 논평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 부담감을 잘 느끼고 있어서 오지 않으려고 충무신부님께 계속 거절을 했는데 주제가 종교인의 역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갖고서 종교인 한 명이 꼭 해야 된다 그러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발제자의 그 주장과 또 논평하셨던 분들의 그 맥이 하나로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논평문 안에도 썼는데 저희 의견을 좀 게재를 했는데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특히 그 모습들이 종교인들한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저도 교회 안에서의 남남 갈등을 종식해야 된다.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종교인의 범주가 워낙 넓어서 종교인은 꼭 이래야 됩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천주교 사제이기 때문에 천주교 사제의 그 논평자 입장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 분단 시기를 겪었고 또 통일을 이루었던 독일 교회의 사례를 잠깐 짧게 좀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독일 교회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독일 천주교회 주교님들과 평신도 신자분들이 독일 통일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고 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부분은 독일 교회 평신도 분들은 독자적으로 먼저 성명 발표를 하고 헌장을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평협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진 못했는데요. 그래서 독일은 신자들이 주도적으로 통일에 대한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 그런 기록이 있고요. 주교님들은 그러한 신자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전적으로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독일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일의 사례를 비추어서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변화하는 이제 북한에 맞게끔 교류 협력을 함께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반된 당면 과제는 그럼 무엇인가라고 물음을 던져봤을 때 저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부족한 통일 인식을 변화시키고 남남 갈등을 종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이제 2016년에 통일의식을 조사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종교별 대북 인식에서 북한이 우리의 협력 대상이다라고 응답한 신자들은 불교가 가장 높았습니다. 거의 50% 되고요. 개신교는 48.9%, 천주교는 37.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우리의 지원 대상이라고 인식한 천주교 신자들, 또 개신교 신자들 이제 응답 비율을 보면 개신교 신자들은 16%로 우리보다 높았어요. 우리는 12.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비종교인들은 11.6%로 우리 천주교 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었음을 조사 결과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 대북 인식이 이제 북한을 이제 형제로 도와야 할 우리의 동지로 그렇게 인식하는 인식들이 일반인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있다라고 봅니다. 또 이 조사가 최근 5년 내에 교회 안에서 북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를 묻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선주교 신자들 88.8%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나마 연수나 특강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들 한 30% 정도만이 북한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교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평신도들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지니고 또 북한에 대한 의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남남 갈등이 종식이 되어야 합니다. 뭐 여기 신부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본당에서 강의나 이제 강론을 하게 되면은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무리 세례를 받은 우리 신자분들이라 할지라도 사제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념으로 생각하셔요. 그래서 왜 북한 얘기를 그렇게 북한을 옹호하는 얘기를 하시냐, 이제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제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독일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었던 아픈 역사를 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주교 신자들이 복음보다 이념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신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게 있다라는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좀 우선적으로 극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이제 사제들의 강론, 강의를 통한 교육인데, 방금 제가 저의 사례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론과 강의를 통한 교육에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좀 교회가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좀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앞서 언급한 독일 사례에서 본 것처럼 우리 위원장 주교님께서 좀 부담을 가지시겠지만 통일과 민족 화해와 일치에 대한 우리 주교님들의 일관된 지지, 성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소외된 이들과 세상의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2021년 반포된 모든 형제들의 그 메시지가 잘 나타나 있고요. 그 모든 형제들 안에 우리 북한도, 북한 동포들도, 북한 주민들도 포함됨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모든 형제들을 바탕으로 한 우리 주교님들의 성명이 발표된다면 일선본당 사제들이 대북 인식 전환과 남남 갈등 종식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발제자께서 주장하셨던 것, 곧 종교인들, 특히 천주교 신자들이 북한을 교류와 협력, 공존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의 지속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